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전 세계 지도자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AI 규제해야 됩니다. 핵개발 못하게 하는 거 좀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국가의 가치에 맞는 AI 플랫폼 필요하겠다. 이거는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안보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HBM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나는 HBM4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한다. 하이브리드 본딩, 이거 처음 들어봐서. 네. 네네. 보통 그 12층으로 적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24개의 어떤 접점이 필요하잖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이제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칩에는 구리로 뚫어놨는데 칩끼리 붙일 때는 아주 미세한 납보를 써야 돼요. 이건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납만 쓰면 얘가 확 찌그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구리에다가 납을 아주 미세하게 코팅해서 이거를 넣어서, 그러니까 열을 줘서 리플로우라는 장비에다가 넣어서 이걸 녹여서 싹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024개의 IO가 구현이 되는 건데요. IO가 뭐예요?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데이터가 유출입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IO가 많을수록 데이터 어떤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네. 보내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칩은 점점 작아져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늘려야 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끼리 계속해서 붙겠죠, 옆으로.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저 엘리베이터는 그렇죠. 이게 상관을 영향을 주겠네. 맞아요. 이게 이제 피치라고 합니다. 이게 그게 한 2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붙어버리면 이렇게 납끼리 붙어버려요. 마이크로 범프끼리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얘들끼리 둘이 붙으면 쇼트가 나는 거죠. 불량이 돼요. 그러니까 납보다는 아예 그냥 아주 미세한 그 마이크로 범프를 빼버리고 구리 단자를 그냥 깎아서 어차피 구리 구멍을 뚫어서 위아래에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구리 회로끼리 그냥 붙이자, 다이렉트로.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뭐 개념으로 하면 쉽잖아요. 근데 잘 안 되니까 그죠? 어렵겠죠. 그러면 이게 얘기만 들어도 어려워. 아니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뭐 옆에 있는 그 껍질이 없고 뭐 투명한 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어쨌든 좀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층하고 2층에 이 구리 그 실리콘 관통 전극이 있잖아요. 요거를 한 개 층이 있고 두 개 층이 있을 때 요게 마이크로 범프를 써서 붙여요, 기존에는. 근데 이걸 범프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리 단자를 서로 붙을 수 있게 깎아가지고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본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구리끼리. 카파 투 카파. 구리끼리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왜 하이브리드 본딩이냐면 이 구리는 그 전도체잖아요. 그런데 구리 요 옆에 있는 부분은 유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체하고 유전체를 같이 붙인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냐? 그러니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IO 수를 엄청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그 납으로 하면 이게 1024개에서 더 줄이기가 그 IO 수를 더 늘리기 힘든데 단자를 구리끼리 깎아서 하면 이게 굉장히 피치를 거의 단차 마이크로, 그러니까 9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엘리베이터를 박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많이 할수록 이게 간섭이 심해지는데 간섭이 아예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니까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많이 늘리고 층수를 높이는 게 요 HBM 성능을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야 된다. 그렇죠. 자꾸 간섭이 되니까. 붙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TSMC가 거의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게 기존에는 2.5D 구조면 GPU가 있고 HBM이 있잖아요. GPU하고 인터포저 붙일 때만 써요. 지금은. 왜냐면 그 GPU라는 게 IO 수가 워낙 많잖아요. 왔다 갔다 계속해. 워낙 그 데이터 송수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비싸잖아요, 칩 자체가. 그러니까 비싸니까 비싼 공정을 써도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HBM은 GPU에 비해서 싸잖아요, 칩이. 그러니까 이거를 HBM을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기존에는. 근데 삼성이 우리는 이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써서 HBM을 더 좋게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지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이 핫해졌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의문이 남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이 굉장히 비싼 공정인데
저걸 써서 HBM을 만들면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지 돈이 남지? 원래는 네. 그냥 싸게 만들려고 네네. 했었는데 비싼 네네. 기술을 여기다 넣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기존 D램보다는 8배 비싸니까 HBM이 예. 원래 비싼 거긴 한데 예. 상대적으로 프로세서에 비해서는 HBM이 싼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 같은 데서 우리 이만큼 비싼 공정을 써서 만들 거야라는 거는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 아파트를 네. 만들겠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초곡 완전히 그냥 그 아리팍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추정치는 ASP가 고정돼 있고 HBM Q를 시장이 위해서. Q가 늘어나서 시장이 추정되는 건데 네. 이제 P도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 시장 추정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다는 더 거니까.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렇잖아요. 이거를 비싼 아리팍처럼 만들었는데 그 싼 동네다가 이걸 네.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근데 그게 네. 뭐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네덜란드 네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도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는 지금 이 하이브리드 네네. 본딩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아.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업체. 그러니까 BSI라는 회사. BSI. 베시. 네. 예. 비실리콘이라는 이제 플레임인데 그냥 이제 베시라고 합니다. 베시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전공정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 건데 사실상 이제 베시가 주도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약간 도와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거기가 그 뭐 노광 장비 ASML처럼 거의 뭐 얘가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장비도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게 돈이 될 것 같잖아요. 이제 막 네네. 그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막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에 뭐 돌입했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네덜란드의 ASMPT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EVG라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도 기존에 TC 본딩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샘플 납품하는 이력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아, 이게 이제 여기서도 한미 반도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붙어 있네요. 한미 반도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만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뭐 어려워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라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 국내 오사트 네네. 업체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오삿은 수혜를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공정 깔려면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하려면 이제 조단위 투자를 해야 돼요. 아하. 근데 국내 오삿 업체 중에 조단위 시총되는 애들이 없잖아요. 네. 그죠? 하나마이크론하고 SFI 반도체 정도가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도 시총이 1조가 안 되고 그리고 1조를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주로 TSMC나 삼성 파운드리 같은 데서 인하우스로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인하우스라는 거는 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많이, 거지. 네. 뭐 외주 주지 말고 네, 맞습니다.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 오삿 업체들은 이제 삼성이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직접 하면 네. 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외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그런 받아서 이제 낙수 효과는 좀 있죠. 아. 그런데 이제 글로벌 오삿 중에서는 그래도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 회사가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아, 어떤 회사요? 저기 대만의 ASE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 1위 오삿 업체고요. 여기는 조단위 매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 2위 회사가 엠코 테크놀로지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옛날에 아남 반도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IMF 때 미국에 팔렸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래도 ASE랑 엠코 정도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좀 이렇게 포지셔닝을 할 수 네, 있다.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TC 본딩이라는 게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있다는 네네. 걸 얘기해 주셨고 네네. 지금 삼성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나도 할 네네. 거다 이걸 네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뭐 이제 좀 비싼 네네. 아파트 만들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생기면 TC 본딩은 기존에 뭐 솔더볼, 마이크로 펌프를 있는 거를 본딩하는 게 TC 본딩이라고. 그러니까 열하고 압착을 해서 본딩하는 거고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온 결합으로 그냥 붙여버리거든요. 이게 보니까 얘가 생기면 네. 그럼 다 얘로 하고 이거 TC 본딩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 하는 거 이거 뭐 네네. 메인 뭐 롤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의도에서 한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하이브리드 본딩 전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서 그 HBM3E,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에 그 MR 머프라는 기술을 도입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MR 머프라는 게 뭐냐면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MR 머프라는 기술을 도입하면 기존에는 그 12층을 붙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디램 칩 하나 놓고 NCF라는 필름 하나 있잖아요. 네네. 필름 하나 놓고 칩 하나 놓고 이제 다리미로 다려서 붙이고 그러니까 TC 열압착을 그냥 다리미라고 생각할게요. 네. 그러니까 또 필름 하나 깔고 칩 하나 올리고 깔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두께를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 EMC 있잖아요.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그냥 한 번에 쫙 싸가지고 그냥 그 디램 칩 사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딱 그 덩어리로 만드는 게 MR 머프라는 기술 컨셉인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매스 리플로우를 보니까 리플로우로 본딩을 하나 보다 라고 해서 여의도에서 한동안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딩이 빠진대 라고 해서 이제 소문이 돌아서 주가가 많이 밀렸죠. 한미 반도체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SK 하이닉스에서 정리를 해줬어요. 예, 그 여의도 HBM 그 NDR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니다. 층과 층 사이로 이렇게 그 어떤 레진을 밀어 넣으려면 열하고 압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TC 본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심지어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더라도 TC 본딩을 써야 된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 TC 본딩이 없어지고 하이브리드 본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도 열 압착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한미 반도체가. 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이거 뭐 왜 움직이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완전히 주목받지 않았던 기술들이 새로 주목받으면서 야, 이 기술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디서 쇼티지가 나는 거냐? 근데 저 끝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들이 야, 지금 우리 학원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과외 시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점점점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서 쇼티지가 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메모리 그러면 뭔가 비메모리나 아니면 파운드리에 비해서 뭐 커머더티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커머더티니까 뭐 니네들이 뭐 밸류에이션 받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이게 스페셜티로 부상할 수 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꿈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것도 빅테크 업체들의 동향 때문에 그런 건데요. 빅테크 업체들이 예전에는 그 전체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일부만 했었잖아요. 네. 뭐 OS만 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그 프로세서만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만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바일 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거를 다 수직 계열화해서 굉장히 성공을 해버린 회사가 있죠. 애플. 그렇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직접 하고 그리고 자체 설계 칩 A 바이오닉 칩을 설계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직접 하니까 이게 효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지금은 서버 안에서 AI가 학습하고 있는데 네. 얘가 나중에는 추론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려면 맞아요. 그 엣지 디바이스도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리고 전성비 줄이는 게 이게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써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존의 범용 제품을 쓰면 엔비디아 GPU야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이게 나중에 서비스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그 스탠다드가 생겼다 그러면 뭔가 그 시스템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최적화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체 설계한 OS와 자체 설계한 반도체 프로세서가 있고 여기에 최적화된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된 프로세서를 위해서 TSMC의 파운드리를 쓰고 메모리에 최적화된 이 메모리를 위해서 또 파운드리를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HBM이나 이제 뭐 애플 XR에 나온 그 R1에 옆에 붙는 디램, 모바일 디램이 주문형이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자율주행차가 결국 AI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율주행차 결국 컴퓨팅 막대한 자기네들 슈퍼컴퓨터 도조 시스템에 있는 걸 가지고 잘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효율적으로 뿌려주는 건데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자기네들이 맞는 FSD라는 프로세서가 필요하고 이 FSD를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서버하고 통신을 하면서 가장 잘 효율적으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기존의 범용 초창기에는 아마 범용을 쓰겠죠. 지금 네네. 테슬라도 그 LPDDR을 쓰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자율주행차 레벨이 점점 더 높아지고 거기서 막 경쟁 우위가 엇갈리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D램도 다 주문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원래는 네. 메모리, 비메모리 이랬었잖아요. 근데 네네. 메모리 시장이 훨씬 컸고 네네. 메모리 말고 나머지 네네. 였다가 이제는 점점 돼가지고 네네. 나중에 메모리가 없어지겠다 그런 네네. 생각도 드네요. 이게 전부 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다 보면. 근데 뭐 어쨌든 범용 커머디티 메모리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네네. 그 범위가 과거에 메모리, 비메모리 했을 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네네. 지금도 점점 이 메모리조차도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네네. 너한테 주문 맞추면 스페셜티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한테는 너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기존의 프로세서가 예전에는 그 어떻게 범용 칩이었잖아요. CPU하고 GPU라는 게 범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스페셜티화 되면서 가장 뜨는 게 TSMC죠. 모바일 혁명에서. 네. 그러니까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생산해주고 막 이런 그 주문형 반도체들 생산해주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 이 AI 시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TSMC의 그 프로세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파운드리 시장도 좀 뺏어오고 여기에 메모리까지 주문형으로 좀 더 키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AI 시대에는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AI라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실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학습하고 있다는 거 학원에 맞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학습이 끝나고 나도 우리 눈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시기가 올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냐면 로봇,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AI가 구현되는 거를 우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내 옆에 갑자기 로봇이 서서 뭐라고 해. 이야기를 막 뭔가 미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I를 몸으로 체감하는 건데 이 로봇이 가장 효율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프로세서도 주문형으로 돼야 되고 메모리도 주문형으로 돼야지 가장 효율적이죠. 그렇네요. 통신의 지연도 없어야 되고. 정말 약간 국뽕이 차오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물론 우리나라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결 구도는 뭐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알 수는 없죠. 아까 9월 달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결 구도, 이 스페셜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누가 이기냐, 못 이기냐 뭐 이런 싸움에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기술이죠. 물론 기술로 압도를 해야 됩니다. 뭐 TSMC가 결국 막 뭔가 독점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기술이 좋기 때문이죠. 선단공정 기술이 삼성보다 2년, 3년 앞서 있으니까 그 고급 팹리스 업체들이 다 TSMC 쪽으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주문형 메모리에서 그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죠. HBM에서도 뭔가 추월하는, 삼성을 압도하는, 그리고 뭐 그 다른 모바일 뭐 주문형 뭐 메모리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면 기술 격차를 계속 벌려주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요. 문화예요. 조직 문화. 문화. 왜냐하면 IDM을 태생적으로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IDM은 종합 반도체 업체들. IDM은 종합 반도체. 그렇죠. 설계도 하고 뭐 제조도 하고 유통도 하고 다 하는 회사들이 IDM인데, 기본적으로 IDM을 하던 업체들은 자기들이 의리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항상 갑이었죠. 그러니까 뭐 고객이 와서 뭐 이야기하면 시끄럽고 내가 우리 스탠다드로 따라오세요. 그걸 만든 거 써 그냥. 그렇죠. 뭐 그런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인텔하고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이죠. 항상 이제 자기들은 우리의 스탠다드에 맞게 고객들을 우리한테 맞춰라 이거고, 파운드리는 그 본질적으로 업의 본질이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TSMC는 사실 기술력도 되게 뛰어나지만 팹리스 고객사가 와서 이걸 이렇게 우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조직 문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SK 하이닉스도 IDM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해요. 2등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항상 2등 사업자고 그리고 뭐 메모리만 하던 업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고객에 어프로치 하는 게 네. 삼성보다는 조금 약간 서비스 마인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니 의외네요. 그러니까 네. 기술이 되게 좋아야 된다는 네. 건 이해되지만 이게 문화가 좋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문화가 맞아야 된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좋고 안 좋고는 아니지. 왜냐면은 내가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이 내 걸 쓰도록 만들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스페셜티화 됐을 때는 그 시장에서는 네.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또 따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요. 네.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예요. 고든 무어가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인텔의 조직 문화가 그렇지. 이건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인텔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앤디 그로브라는 이제 CEO인데 앤디 그로브도 90년대에 잠시 검토를 했었어요. 파운드리, 이거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도저히 조직 문화가, 이걸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뭔가 더 좋은 걸 만들려고 막 이렇게 골몰하고 있는데, 아니, 저 고객이 딴 거 좀 만들어줘. 야, 그런 거 할 게 아니고 지금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얘기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유, 쟤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뭘 아는 애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성능이 훨씬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야, 10년 했어. 막 이런 분위기라면 바뀌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아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댓글에서 논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게 중요한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정을 한 거니까요. 저는 뭐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스페셜티화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을 때는 내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어도 좋지만 고객한테 최대한 맞출게. 이런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그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여기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쏠림 아니냐. 그렇죠. 아무리 뭐 후공정이 좋다고는 한들 그래도 전공정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얘기도. 그 메모리는 원래 전공정 아니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새 전공정 쪽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렇게까지 전공정이 홀대받은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사이클은 후공정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이클이라고 봐야 돼요. 이번 사이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수급 쏠림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공정, 특히 전공정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나마 나은데 메모리 전공정은 정말 지금 못 나뉘거든요. 주가들도 거의 못 올랐고.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한번 빈집털이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 네,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을 노려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너무 안 좋아요. 올해도 보면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40-50% 줄거든요. 반토막이에요. 지금 계속 캐펙스 줄이고 뭐 감산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AI 하는 맞아요, 그렇죠. AI를 해야 사람도 빠르고 맞습니다. 사람도 자르고 AI 하는 방법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또 메모리도 전공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내년에 굉장히 그 수요가 돌아서면 우리가 기대도 안 하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뭔가 반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가 쇼티지가 나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셈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제 반도체 재료 협회라는 데서 이제 연간 전망치를 내놓는데 내년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이 15% 이상 성장할 거다. 특히나 낸드 플래시는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인데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뭐 물론 이제 기저 효과인데요. 기저 효과. 뭐 뺏었다가 주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내년에 이쪽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메모리 전공정 쪽에서 뭔가 이제 특히나 지금 업황이 최악인 우리 이제 그 청개구리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낸드 플래시 쪽 전공정 장비를 좀 보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면 테스나 PSK, 뭐 이런 회사들, 오닉 IPS, 뭐 이런 회사들이 빈집털이 가능성은 한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준 걸 정리를 해보면 AI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데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를 학습도 더 많이 시켜야 되고 네네. 원래 안 하던 애들도 또 이걸 해야 돼서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후공정이 계속 좋은 상황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전공정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빈집이니까 내년이 되면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메모리가 드디어 스페셜티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떤 구조가 될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문화라는 측면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우리 AI 하면은 사실은 AI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지금 다 미국만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해봐야 AI와 관련된 그 중에서 HBM과 관련된 이런 후공정 관련 이런 것만 있는데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요. 이거 네이버에 대한 이제 아시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 네. 챗GPT가 한국 학습 비중이 1.5%밖에 안 됐어요. 아하. 그래서 비영어권에서 이런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할 수 있는 회사로서 네이버가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를 되게 좋게 봤는데 네. GPT-4가 나오고 나서 생각을 좀 바꿨었어요. 왜냐면 번역을 너무 잘해서. 네, 한국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GPT-4가. 네. 그래서 생각을 바꿨는데 최근에 또 생각을 다시 바꿨어요. 진짜 기술이 네네. 진짜 많이 바뀌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국가 차원에서 파운데이션 AI 모델 하나 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반도체처럼. 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게 초연결이 됐잖아요. 네. 이제는 모든 디바이스에 통신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통신을 통해서 소환되는 게 AI잖아요. 네. 클라우드에서 소환돼서 네. 쓰이는 게 AI인데, 자, 이 우리가 소환해서 쓰는 AI가 전부 미국산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AI라는 건 사실은 사람의 윤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효율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인간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윤리라는 부분, 그거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 아주 몇몇의 소수 엘리트들이 결정해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정하는데 자기들 그 기준이 뭔지도 공개도 안 해요. 저는 최근에 샘 알트먼 CEO 있잖아요. 네. 오픈 AI CEO가 전 세계 지도자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갔잖아요. 만나고 가서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AI 규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다 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다리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사다리를 다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그 받은 애들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 끝났다. 그러니까 예전에 딱 보면 핵 개발 있잖아요. 그쵸. 완료하고 그 강대국들이 이제 IAEA. 네, 핵 개발 못하게 그쵸. 하는 거 좀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국가든 어떤 기업이든 자기네들 모든 시스템을 AI를 외부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그냥 어떤 플랫폼 시대의 식민지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거. 계속 뭐 돈을 내야 되는. 그냥 계속 돈도 내고 빅데이터도 빨리죠. 데이터 빨리. 그렇죠. 데이터 빨리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걸 뻔히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와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국가의 가치에 맞는 AI 플랫폼 필요하겠다. 이거는 경제 대상이 아니라 안보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걸 언제 제가 느꼈냐면 최근에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네이버가 제일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네이버가 뭐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우크라이나 기반 생성형 AI 개발까지 지금 전쟁 중인 나라도 이 네. AI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의 중요성을 가장 체감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AI로 인해서 이 무기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는. 네, 개선되는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빨리 자국에 맞는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같이 개발할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빅테크하고 하기는 작은 나라 안 맞죠. 네. 그거 제일 만만한 데가 네이버. 네이버가 비영어권 빅데이터,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동남아 쪽에 그쵸. 네, 라인이라는 게 다 1등이잖아요. 네. 플랫폼 1등이고 남미 이런 데서도 2등 하거든요. 그러면 빅데이터 많죠. 그리고 8월 24일 날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거를 공개합니다. 그게 아마 GPT-4의 한 8, 90% 성능이 나온다 그러면 각 나라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유럽 같은 나라들. 자기들은 이미
플랫폼에서 식민지거든요. 그래서 유럽향 검색 엔진 개발하려고 네이버하고 많은 협력들을 했었어요. 네. 아마 AI 쪽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은 보면은 유럽에서 특히나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저 빅테크 네. 이건 다 뺏어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민감한 이유가 왜냐면은 유럽은 검색 엔진이 없어.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다 뺏긴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AI가 안 보라는 생각을 보면 제가 미국에서도 똑같이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빅테크를 부르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들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M7이라고 해서 여러 그 7개의 회사를 얘의 다른 이름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라는 별칭이 있거든요. 보통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는 은행에다 붙이는 거지 테크 회사는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붙인 것도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맞지 않나. AI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안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회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생각한다면 네이버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빅브라더가 생길 거라면 네.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빅브라더가 좋은 거죠. 네, 미국에 있는 빅브라더보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에 또 이제 네이버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하나의 생각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아서 또 다음 달 월간 아신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